창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보고서 잘 쓸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은 권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뜨고 있죠.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좀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알차게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부디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어느 과목이든 하나 이상은 꼭 작성해야 하는 그것, 늘 고민스러운 그것, 막막한 그것, 바로 보고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 보고서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힌다. 그죠?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쓰는 것을 힘들어했고 쓰고 나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적도 많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글 못 쓰던 제가 이제는 글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저보다 훨씬 더 보고서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고서 왜 중요할까요? 과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이유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래까지 포함해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고 학생의 신분으로 수업을 듣고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년 학생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졸업 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직장이건 계획과 실행과 결산, 보고 등 모든 과정이 글로 진행됩니다. 직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고서를 이딴 식으로밖에 못 써!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잠시만요. 줍고 가겠습니다. 요즘이야 이 정도까지 하겠느냐마는 그만큼 직장 사회에서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즉, 보고서는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졸업 이후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글쓰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글이라는 것은 참 공평하지 않나요? 성격이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말이 빠르건 느리건 행동이 빠르건 느리건을 떠나서 글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기호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글이라는 것은 참 공평한 소통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소통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소통 방식이 뭐가 있었죠? 바로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은 우리의 사고와 의식, 의견 등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말하기와 글쓰기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말하기와 글쓰기는 음성 혹은 문자라는 형식의 사고와 의미라는 내용을 담아 전달한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또 청자나 독자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것, 또 의사소통의 언어 기능을 한다는 것,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말과는 다르게
글쓴이와 독자가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담화 상황을 중시하는 말하기와는 다르게 글의 앞뒤 문맥을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점이 말하기와는 다릅니다. 특히 글쓴이와 독자가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이 뭐냐면 말하기는 발화 후 자신의 말을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는 데 비해 글쓰기는 글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나면 더 이상 수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대화야 바로 수정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여러분들이 남긴 글을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이 점, 말하기와는 다르게 한번 전달된 글은 수정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말하기와는 달리 글쓰기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와 정확한 표현이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독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말하기는 같은 시 공간에서 서로 마주하고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글쓰기보다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자가 담화 맥락을 알고 있고 말의 어조나 억양, 얼굴 표정 등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글쓰기는 오직 문자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 상황까지도 문장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하고 글 자체가 완결되어야 합니다. 글쓰기와 같은 비대면적 의사표현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논리성과 체계성, 완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특강에서는요, 보고서의 형식과 보고서 쓰기의 단계별 과정, 그리고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 등을 살펴볼 겁니다. 영상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카메라 각도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옷도 막 바뀌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도 영상에서 시선을 떼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뒤에서 다룰 예정이니 잠시 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보고서의 형식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텍스트건 형식과 의미로 구성되어 있죠. 형식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였다고 칩시다. 아주 맛있게 끓인 라면을 아주 못난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주 맛없게 끓인 라면을 아주 예쁜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렵죠? 자, 라면을 내용으로, 그릇을 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맛있게 끓인 라면을 정말 멋진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이겠죠. 자, 지금부터 예쁜 그릇이란, 또 멋진 그릇이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대학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순서대로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이라는 형식을 표준으로 합니다.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표지. 표지는 보고서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쁘게 꾸민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고서의 제목과 과목명,
담당 교수, 수업 시간 등을 포함한 제출처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 제출자 정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소속과 학번,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겠습니다. 표지는 여러분의 보고서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문구는 피하고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표지를 넘기면 목차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전공 서적이나 일반 책을 사면 표지를 넘겨서 목차를 볼 겁니다. 그죠? 목차는 보고서의 순서를 목록화한 것인데요. 목차의 체계는 장, 절, 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참고문헌, 도표, 그림, 부록의 순서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순서로 작성을 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보고서 속에 쪽수를 적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의 실수가 많이 보이는데요. 작성한 목차와 본문이 다르다거나 쪽수가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하는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차와 본문을 작성해 놓고 나중에 본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본문의 순서라거나 쪽수 등을 목차에 최신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다 작성하고 수정을 거친 후에 목차를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목차는 제출하기 전에 최신화되어 있는지 꼭 점검하도록 합시다. 또 분량이 소략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목차가 표지에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연구 방법이나 분야에 따라 구성 양식을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추고요. 본론 부분의 장 제목은 본론이라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 각 본론에 해당하는 장의 개별적인 제목으로 표현해야겠습니다. 본문을 작성할 때 내용을 장, 절, 항으로 나누어서 논리성과 통일성, 균형성을 맞추고 장, 절, 항 구분을 위해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다르게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 절, 항 구조 형식을 보면 장과 절, 항, 소항으로 나뉘는데 반드시 장, 절, 항, 소항 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서의 분량에 따라 또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 꼭 다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학생들은 2줄, 3줄로 하나의 항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한 구분은 글을 더 번잡하게 할 뿐이지 좋은 본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장, 절, 항 구분을 할 때는 내용과 분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본문 뒤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직간접적으로 참고한 문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문헌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고문헌은 서지정보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서지정보 작성법은 일반적으로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등을 포함합니다. 학위 논문이라면 저자, 논문명, 대학명 및 학위명, 출판연도 등을 작성해 줘야겠고요. 학술지 논문이라면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간처, 발간연도, 수록면수 등을 밝혀주어야겠습니다. 신문기사라면 기자명과 기사명, 매체명, 발간일자, 수록면수, 그리고 인터넷 뉴스라면 추가적으로 링크와 접속일자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글쓰기 윤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겠죠. 여기까지가 보고서의 기본 형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 해왔기 때문에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의 구조와 작성 방법, 연구 윤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대학에서의 보고서는 일반적인 글의 구조와 같이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인데요. 처음에 해당하는 서론, 중간에 해당하는 본론, 끝에 해당하는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서론에서의 서는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실마리가 뭐였죠? 감겨있거나 헝클어진 시를 풀 수 있는 첫 마디를 실마리라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서론을 실마리라고 하니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이 중요한 서론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점화인데요. 초점화란 문제 제기를 하는 범위를 첨예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루고자 하는 제재의 범위를 좁히고 좁히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 막연하게는 무엇을 쓸지 감이 잡히는데 막상 쓰려고 컴퓨터나 노트북을 앞에 두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죠. 가령 교육을 제재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막연해서 보고서 작성을 포기하거나 혹은 주제를 바꾸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은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죠. 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중등교육이면 중등교육, 고등교육이면 고등교육으로 범위를 좁히고, 자, 또 고등교육에서 다시 교양교육으로, 교양교육에서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또 문제점 중에서 어떤 것을 문제 삼을 건지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주관과 입장이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자, 무엇을 쓸지 막막하다면 혹시 내가 생각한 주제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진 않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따져보고 헤아려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장, 의견을 내세울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부재한 주장은 생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따라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을 작성할 때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본론에서 놓치지 않았는가, 글의 전체 주제를 고려한 전개인가 등을 고민하며 작성해야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요약, 정리해서 한 번 더 주제의 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본론에서 다룬 핵심 주장과 근거를 내용의 흐름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나타나죠. 보고서를 통해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알맹이, 이런 것들이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는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대학 보고서는 서사가 아니라 논증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이 아닌 본론에
그것도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결론에서는 요약과 정리, 전망 등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에 맞춰 각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 윤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있어 왔고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상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는 한편 여전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더러 보이는데요. 저도 또 여러분들도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글쓰기 윤리는 이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글쓰기 윤리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용 등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글쓰기 윤리를 위반해서 공들여 작성한 보고서가 신뢰도를 잃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글쓰기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화면으로 보고 있듯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결과물로 사용하는 표절행위,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결과물의 저자를 다르게 표시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타인의 결과물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결과물을 판매하는 과제물 구매 및 판매는 글을 쓸 때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자, 보고서를 받아서 살펴보면 인용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표절로 오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서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용과 참고 문헌의 출처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주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이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때에도 주석을 사용하지만 인용 자료의 출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주석은 크게 각주, 내주, 미주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각 쪽마다 아랫부분에 줄을 짧게 긋고 본문보다 원포인트 작은 글씨로 작성하는 각주, 본문 내용에서 해당 부분 바로 뒤 괄호 속에 작성하는 내주, 각 장 또는 절의 말미, 글 전체의 끝부분에 주석 전체를 모아 작성하는 미주 등으로 분류합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각주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각주 입력 방법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을 쓴다고 가정하고요. 한글을 실행해서 상단에 입력을 클릭을 하고 밑의 메뉴가 바뀌면 각주를 클릭하면 됩니다. 각주 번호가 생성이 되었고요. 밑에 부연 설명이나 서지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생겼습니다. 쉽죠? 단축키는 Ctrl NN,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N을 2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출처 밝히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출처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인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인용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인용은 인용해올 내용, 즉 원문 내용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표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3줄 이상이냐, 3줄 이하냐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세 줄 이하일 경우 인용 내용을 큰 따옴표 속에 인용하고 인용된 내용의 말미에 주석 번호를 달아서 주석의 서지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 줄 이상일 경우 인용 내용의 앞뒤로 한 줄씩 띄워서 인용을 하고 인용된 내용 말미에 주석 번호를 달아서 주석의 서지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자신의 표현으로 일부 수정해서 인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용된 내용의 말미에 주석 번호를 달아 서지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마지막에 들어갈 참고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영화가 끝나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한 자료를 목록화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간혹 어떤 학생들이 묻습니다. 각주로 서지 정보를 밝혔는데 참고 문헌에서 또 밝혀야 하나요? 밝혀야 합니다. 참고 문헌과 본문의 주석으로 표시한 서지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본문에서 주석으로 표시한 서지 정보를 목록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하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서의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고 제가 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보고서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글쓰기가 그렇게 재밌는 활동은 아니죠, 사실. 저도 글을 쓰기 전에 그리고 글을 쓰는 와중에도 글을 쓰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본격적인 글쓰기 수업이 있었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에 와서 글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보통 이제 문서 작성에서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후배님. 네. 혹시 보통 하루에 몇 편의 보고서를 쓰나요? 최대 3편 써봤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3편이요? 네. 학교 다닐 때 보고서가 더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의 보고서가 더 힘들어요? 지금의 보고서가 더 힘들죠. 이런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네, 학생들에게 만약에 보고서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보고서를 쓸 때 구어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그 구어체랑 그 보고서를 쓰는 어투랑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구어체 문장들이 보고서 쓸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비문들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을 그렇죠. 많이 해라.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듯이 구어체로 문장을 많이 쓰더라. 그리고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에서 혹은 글에서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는데 가급적 이렇게 과제물이라거나 보고서 같은 공적인 글쓰기에서는 문어체 문장을 사용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까지는 보고서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식만큼이나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쓰기의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보편적으로 정형화된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 쓰기, 그리고 고쳐 쓰기, 이 5 과정을 거칩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요, 글을 쓰는, 보고서를 쓰는 이런 과정들이 기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딱딱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 회귀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용 구성하기 단계까지 갔다가도 계획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 초고를 쓰다가도 다시 회귀해서 내용 생성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길치 알죠? 길치의 특징이 뭔가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가죠. 그러다 길 잃죠? 미화되죠? 자, 적어도 우리는 글이라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글치가 되지 않도록 결단력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글쓰기 단계별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 쓰기, 글 다듬기. 순서대로 각 단계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과제, 예상 독자, 장문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가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쓸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무엇을 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의 주제를 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주제는 크게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주제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주제를, 참주제는 범위를 한정한 구체적인 주제를, 주제문은 참주제가 잘 드러난 주어와 서술어로 표현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교육과 관련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할 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그럼 이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는 가주제가 되겠죠.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중등교육을 생각을 했고, 이 중등교육을 생각하다 보니 사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라는 사고가 심화되었어요. 이때 사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가 참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참주제를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기에서 꼭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글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자,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정해야겠죠.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자유연상과 연관짓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작성해보는 방법을 자유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올려보는 활동이죠. 연관짓기는 자유연상을 통해 생성한 내용들을 관련 있는 항목끼리 연결해서 점점 그 내용을 더해가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이 연관짓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내용을 끊임없이 생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료 찾기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 찾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서 읽고 분석하는 간접조사,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글의 목적이나 주제, 종류에 따라 자료를 찾고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료를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하죠. 중요한 건 글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주장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 연구 결과라거나 통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이런 사실론거와 관련된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 인터뷰, 의견 논거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재료라고 해서 음식에 다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질까요? 적절한 자료를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자료를 찾고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고서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 가령 정보나 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관련 전문가의 견해 등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한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객관적인 자료는 전문 검색 사이트, 가령 정부 포털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신문기사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찾은 자료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 큰 힘을 발휘할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좋은 자료를 찾는 것 꼭 잊지 맙시다. 또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토론을 하는 대화하기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창의적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토니 부잔이 고안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한 생각의 그물 만들기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어떤 가주제나 중심 소재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항목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유연상과는 무엇이 다르냐? 자유연상이 가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면 생각 그물은 상하위 범주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체계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시 화면 보고 넘어갈게요. 중심 생각과 하위 항목으로 생각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 생성 단계에서는 자유연상, 연관 짓기, 자료 찾기, 대화하기, 생각의 그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구성 원리는 통일성과 완결성, 문단과 문장들의 연결성 및 응집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글의 중심 생각과 뒷받침하는 생각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즉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완결성은 글 전체나 문단이 완결된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끊지 말라는 얘기죠. 완결된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연결성과 응집성은 글을 이루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한 논리적 관계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각각의 문단과 문단 혹은 문장과 문장이 지들 멋대로 이렇게 막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성과 완결성, 연결성, 그리고 응집성을 고려해서 개요를 작성하는데요. 개요를 도표로 나타낸 것을 개요도라고 합니다. 개요도는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미흡하면 건축물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와르르. 자, 설사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불안정한 건물이 되겠죠. 그만큼 설계도, 즉 개요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은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취하는데요. 처음, 중간, 끝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처음에는 글의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화를 소개할 때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해야겠죠. 그리고 모호한 표현은 삼가야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처음에서 제시한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또 장과 절의 연결에 유의하면서 접속어, 지시어 사용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끝부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제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해 주세요. 형식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무엇과 같다 등의 형식이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으면 초고를 통해 한 편의 글로 실현해야겠죠. 초고 쓰기 단계입니다. 초고는 개요에 따라 작성한 글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최종 완성글이 아니라 수정을 하기 위한 원고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글쓰기 참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쵸?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요에서 작성한 각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아닌가요? 1내용 1문단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분절해 놓은 개요의 각 부분들을 문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그 문단들이 모여서 한 편의 초고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글쓰기라는 건 사실 뚝딱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출이 임박해서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쁜 학교 생활은 이해하지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초고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고를 쓸 때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른 문장을 쓰는 것은 짧은 시간에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의심스럽거나 잘 모르는 어휘들은 그때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거나 우리말 배움터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고를 쓸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실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글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표현 기법이나 문체 등을 고민하고요. 문자만으로 정보 전달이나 설명이 어려울 때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초고는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잘 쓴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 고친 글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글을 고치는 단계는 중요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쓰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초고, 수정하기 위한 원고라고 했죠. 글을 써놓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쓰자마자 부족한 점이 보이지는 않아요. 쓰고 나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글을 묵혀두면 비로소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시간을 두고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꼭 다듬어야겠죠. 자, 초고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빚어낸 반죽입니다. 이 반죽을 하나의 멋진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이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바로 첨가, 삭제, 재구성,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첨가는 글을 읽으며 내용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다거나 혹은 설명이 더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삭제의 방법은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 주제와 벗어난 내용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글의 군사를 빼는 방법이겠죠. 재구성은 글의 전개가 더 원활해지도록 문단을, 구성을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의 순서를 바꾸어서 글의 내용을 더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죠. 자, 첨가, 삭제, 재구성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스스로 고칠 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글 다듬기는 글을 쓸 때와는 반대로 글 전체에서 문단으로, 문단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어휘 순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 전체에서는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했는지, 그렇게 고려한 글쓰기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자, 제목, 주제, 통일성과 응집성, 글 전체의 구성, 관점, 태도, 어조와 문체, 정확성, 연구 윤리 등을 살펴봅니다. 살펴볼 것이 많죠. 다음으로 문단을 점검할 때는 각 문단의 소주제와 전체 주제와의 조화, 문장의 통일성과 일관성, 지시어와 문단 간 접속어 사용의 적절성, 문단 내의 관점과 태도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과 어휘를 점검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장 호응이죠. 또 문장 성분, 높임, 시제, 피동 혹은 사동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표현들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요. 속담, 격언 등을 사용했다면 표현의 적절성, 상투적 표현이나 번역투 문장, 동어 반복, 주제와 분위기에 맞는 어휘 등을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기법 및 문장 부호를 점검할 때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과 문장 부호 사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글을 살펴보고 고친다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까운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내 글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창피함은 순간이고 학점은 영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보고서는 여러분이 썼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하면서 부족한 점을 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위주로 수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한층 더 좋은 보고서가 되어 있겠죠. 자, 보고서 쓰기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가 되게 휙휙 지나간 느낌이죠. 원래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특강을 위해서 지금 되게 말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글쓰기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목별로 제출하는 보고서의 경우 또 주관을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논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글쓰기가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이해한다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만 조금 빨리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첫째,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제재들, 글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면 글쓰기조차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글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보고서가 좋은 방향으로 써질 리 없겠죠. 그렇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둘째, 문장을 쓸 때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만 작성해 놓고 그에 살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절대 한 번에 휘리릭 써지진 않습니다. 물론 글쓰기에 통달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훌륭한 문장이 써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한 번에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의 특징이 뭐가 있죠? 바로 창조성,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 이 창조성이 있는데, 이 창조성이라는 거는 인간은 단어를 조합해서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었죠. 자, 단어를 조합해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다면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의 필수 성분, 가령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서술어, 어휘 등을 먼저 깔아놓고 그 성분들을 수식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로 살을 붙여보면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 때 시작은 담백하게, 그 이후에 살을 붙여보면 표현적으로도 그리고 분량적으로도 좋은 글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복잡한 문장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글을 서술하다 보면 겹문장을 빈번하게 사용할 텐데요. 몇 겹의 문장을 서술하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논지가 흐려진다거나 하는 등의 이렇게 글이 중언부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문장은 글쓴이의 머릿속도 복잡하게 하고요. 또 독자에게도 또 명확한 의미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겹문장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하나의 문장이 길어진다, 너무 길어진다 라고 생각되면 문장을 나누고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해서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넷째, 절대 한 번에 글을 쓰려고 하지 말아라 입니다. 제발 제출이 임박해서야 글쓰기를 시작하는 무모한 짓은 멈춰! 멈춰!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분명히 촉박하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보고서 제출 과제가 부여된다면 그때부터 미리 과제가 부여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너무 잔소리 같죠? 근데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유용한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글은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해라. 자, 독자가 이 문장을 이해할까? 독자가 이 어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독자라면 내 글에 설득이 될까? 라는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장이, 여러분들의 글이,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달라질 겁니다. 보고서는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독자를 설득하는 글쓰기 행위입니다. 당연히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해야겠죠. 자, 독자의 입장에서 기억합시다. 자, 좋은 글은 내용이 진실하고 충실하며 또 읽기가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읽기가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정확히.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형식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글의 형식이 좋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제목이 달려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잠깐, 자, 제목,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포장하는 포장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 고민해야겠죠. 또 내용에 따른 문단과 문단의 구분, 그 다음에 문단 들여쓰기, 문단과 문단 혹은 문장과 문장 간 연결성과 응집성, 바른 문장, 적절한 어휘,
등의 완성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다는 것은 독자에 맞는 글의 대상 설정과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글, 혹은 글의 필요성이 잘 드러나 있는 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글쓰기의 진실한 사고가 완결하게 표현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글, 다들 잘 쓸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더 즐겁게, 재밌게 수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둔다면은 또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연이 닿는다면 또 언제가 됐건 마주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고서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남는다면 수강 후기를 아래 메일 주소로 남겨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 혹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 등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완화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고요. 건강한 2022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